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워런 버핏의 스승인 벤자민 그레이엄은 가치 투자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처음으로 가치 투자를 체계적으로 정립했기 때문인데요. 그레이엄이 말하는 가치 투자는 이렇습니다. 철저한 분석을 통해 원금의 안전과 적절한 수익을 보장하는 것.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어려운 건 뭘까요? 철저한 분석, 원금의 안전, 적절한 수익.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내는 게 가장 어렵다라고 답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철저한 분석이 가장 어려워 보입니다. 그냥 분석한 것 자체가 어렵기도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철저하게 파고드는 걸 귀찮아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이겨내는 게 가장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누가 대신해 줬으면 좋겠고 추천받은 금융상품을 누가 추천해준 종목을 사서 대박 나기를 꿈꾸죠. 하지만 그렇게 쉬운 길에는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추천해준 사람과 원한 관계가 될지도 모르죠. 어쩌면 그레이엄이 말한 원금의 안전과 적절한 수익은 철저한 분석이라는 전제 조건이 갖춰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맺을 수 있는 열매 같은 것 아닐까요? 6월 15일 목요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호 Y스트릿 편집장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힘차게 만나고 있고 기분 좋게 경제상식 퀴즈 나가겠습니다. 퀴즈. 이 법의 개정을 바라시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요. 제 주변에도 그렇고 여론도 그렇고 스마트폰을 살 때 이동통신 회사가 지원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법이 있죠. 어저께 휴대전화 대리점, 판매점 또 유통 소상공인들이 이 법의 폐지를 요구했는데요. 가계 통신비가 계속 오르고 또 자유경쟁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정치권에서는 폐지까지는 무리고 개정하는 쪽으로 해보겠다라고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요. 2014년에 도입된 법입니다. 이 법 이름 안에 답이 있는데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세 글자로 우리가 줄여서 부르게 되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KBS 콩으로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고요.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 알고란의 고란 경제전문기자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와 함께 오늘의 경제 뉴스 들어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란 기자 아이템부터요. 어제 정부 에너지 정책 입장을 대변하는 산업차관이 3분기 전기료 인상이 쉽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사실상 동결을 시사한 거고요. 또 이제 문정부 태양광 감찰 진행되고 있죠. 이거 윗선으로 약간 수사 범위를 넓히는 모양새입니다. 태양광 얘기 나온 김에 태양광 과속 부메랑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너무 또 많이 생산하면 안 된다네요. 출력 제어가 번번이 태양광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어제 시장 보신 분들은 좀 놀라셨을 텐데 무더기 하한가가 있었습니다. 5개 종목이 하한가로 가면서 제2의 SG 사태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맞아요. 일단 당국은 현재 급락 배우로 온라인 카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한번 들어보죠. 염현석 기자 아이템은요. 네, 저는 오늘 투자와 수소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대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네. 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투자 계획에 대해서 물었는데 올해보다는 내년을 투자 활성화 시점으로 꼽았습니다. 네. 그리고 정의선 현대차 회장, 그다음에 최정호 포스코 회장 등 17개 이제 기업 오너, CEO들이 2년 만에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바로 우리나라의 수소 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모였습니다. 이 이야기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란 기자 아이템부터요. 전기요금. 사실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결정된 것도 불과 며칠 안 됐어요. 네. 근데 이제 3분기 전기요금을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어제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번 3분기는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인상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그 관계자들의 발언을 볼 때마다요, 좀 간단하게 말해주지. 그럴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배둘러서. 좀 근데 그만이긴 사실상 한데. 전기요금 이번에 안 올리겠습니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전기요금 결정의 중후부처인 산업부가 사실상 3분기 전기요금 동결 방침을 시사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전력공사 한전은 내일까지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연료비 정산 단가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 정부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5차례 킬로와트 시당 총 40.4원 올렸습니다. 인상률 40%.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올렸지만 30조 원 넘는 한전 적자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전기 수요가 치솟은 여름철에 접어들면서요. 하지만 냉방비에 대한 가계 부담이 정말 커졌습니다. 뭐 냉방비 폭탄 얘기 나오긴 했죠. 상승세 꺾이긴 했지만 물가 부담 여전하고요. 게다가 최근 에너지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동결하고 좀 버텨보자라는 느낌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저께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나온 게 있어요. 특히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비리 혐의가 많이 네네. 드러났더라고요. 그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태양광 등 대규모 신생에너지 발전 사업 관련해서 비리를 포착했다. 그래서 전직 산업부 과장 2명 등 총 13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한다라는 게 감사원 발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쨌든 중후부처 차관이잖아요. 신생에너지 사업 전반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건 개인 비리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요,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한 감찰을 주문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설마 과장급에서 끝났겠느냐라는 거죠. 아하. 네네. 윤 대통령의 감찰 주문은 당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실무를 맡았던 과장급 직원 불법 사례가 드러난 건데 말씀드린 대로 이거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과단위 실무부서에서 국장, 실장, 차관, 장관으로 이어지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는지 외부 청탁은 없었는지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딱 보시니까 이거 전 정부 겨냥한 표적 수사 아니냐라는 사실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제 추가 감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해당 과장급 직원 2명은 특혜를 줬던 그 업체에 뭐 취업을 하기도 네네. 했었다라고 했고 어쨌든 정부는 그 표적 수사 아니다. 그냥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전반적인 비리가 있었는지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태양광 이야기 나와서 네네. 말인데 태양광 발전 설비가 너무 많아도 탈이 되고 있죠. 맞습니다. 전 많으면 좋은 건지 알았는데요. 전기 같은 경우에는 또 넘쳐도 안 된답니다. 네. 그래서 넘치면은 그 ESS 같은 전기 에너지 저장 장치가 발달하면 좋겠는데 아직 그게 뭐 많이 설치는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쓸 만큼만 생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이 신재생 에너지 뭐 사업 관련돼서 감사원 발표가 있었듯이 이 적극적으로 태양광 드라이브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넘치는 거예요. 넘치다 보니까 이 송배전망이 만약에 잘 돼 있다라고 하면요 모자라는 지역으로 보내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직 잘 갖춰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남이나 영남 같은 곳은 태양광 설비가 집중됐거든요. 네. 이걸 미처 다 쓰질 못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과잉 공급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태양광 설비 용량이 2018년 7.5기가와트에서 지난달에 26.6기가와트까지 늘었습니다. 와 태양광 설비 용량 줄었으니까 신재생 에너지 비중 늘었겠다. 좋아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요. 네. 대부분이 다 호남과 영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집중된 이유는 발전 단가가 낮기 때문인데요. 에너지연구원에 따르면 21년 기준으로 전남, 전북, 경북 지역 지상 태양광 중장기 발전 단가가 킬로와트 시당 140원 미만입니다. 서울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죠? 2,127원. 아. 90% 낮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태양광 발전 설비를 깔아도 서울에 까는 것보다 좀 평야가 넓은 지역에 네네. 까는 게 훨씬 더 싸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어진 거죠. 그래서 호남하고 영남 지역에 집중이 됐던 거고 과거에 뭐 쌀농사 짓던 네네, 와. 땅에다가 그렇죠. 발전 설비를 깔으면 농민들이 더 좋아했던 건데 문제는 초과 생산 아닙니까? 초과 맞습니다. 생산. 이게 초과 생산이 지속되니까 출력 제어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요. 이게 넘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넘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러 생산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광 발전을 하는데 태양을 끌 수는 없으니까 맞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를 좀 제어를 시키는 네네.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서울이 이렇게 비싸니까 여기 뭐 그 전북에서
생산된 전기를 서울로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려면 송배전망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호남에서 서울까지.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이 송배전망 투자를 누가 하느냐? 한전이 합니다. 네. 한전이 적자가 있는데 이거 투자하겠어요? 돈이 없죠. 네, 게다가 이거 밑에다가 이 송배전망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주민들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안 좋아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거죠. 일조량에 따라 발전량이 불안정한 태양광 발전의 특성상 출력 제어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현실적인 한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발 초과 공급 우려에 산업부가 올해 처음으로 봄철 전력 수급 특별 대책을 발표하면서요. 영호남 지역에 최대 1.05 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출력 제어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그간의 정부는 전력 수요가 많은 여름 겨울철에만 전력 수급 특별 대책을 실시했는데 이 태양광 문제 때문에 봄철에도 이걸 실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 태양광 과잉 공급 막지 못하니까 전력 당국이 하는 건 뭐냐? 태양광보다 전력 구매 단가가 싼 원전 출력을 줄이는 식으로 전력 계통을 안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싼 전기 쓰는 게 아니라 더 비싼 전기를 갖다 쓰는 거예요. 이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높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 출력 제어가 뭐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네. 제주도 같은 경우에 출력 제어 건수가 2019년 46회였거든요. 네. 근데 지난해 132회로 급증했습니다. 거의 3일에 한 번꼴로 이제 출력 제어를 했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 지역 태양광 업체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그 전기 생산을 지어놨더니 자꾸 전기 생산을 못하게 막는 거잖아요. 지난달 출력 제어를 취소해달라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전력 생산량이 전력 수요보다 더 많은 지역, 제주도나 호남, 영남 지역일수록 태양광 발전에 투자했던 분들이 이제 더 막 가슴을 치는 거죠. 네. 자, 염현석 기자 아이템. 기업들이 이제 투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기 전망이 될 수가 있을 텐데. 네, 맞습니다. 그 전망 의견을 내놨죠. 네. 전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요. 올해 하반기 국내 투자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500개 기업 중에 107개 회사가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응답한 기업의 60% 정도가요. 올해 상반기와 비슷한 규모로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뭐 상반기보다 투자를 줄이겠다는 곳이 한 24% 정도 됐고요.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한 곳이 1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한 85% 정도가요. 하반기에 투자를 늘릴 여력이 없다라고 답을 한 겁니다. 뭐 주요 이유로는 하반기 경제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금 조달도 어려워 투자를 늘리기 힘들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반면 투자를 늘리겠다고 한 것도 있었잖아요. 지금 네. 불경기인데 선제적 투자를 통해 신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되게 궁금했습니다. 어딘지. 그래서 설문조사가 익명으로 조사돼 어떤 분야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지만요. 뭐 최근 나온 기업들의 투자 계획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분야 기업들을 제외하고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곳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제 좀 추가로 알아봤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뭐 알만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요 해당 설문조사에 응답했다고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 아무래도 2차 전지 분야 쪽이 좀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반도체 쪽도 투자를 좀 줄이고 있고 다만 2차 전지나 뭐 전기차 생산 맞습니다. 라인이라든지 이쪽은 좀 확대를 하고 있고 확대할 것이다.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15%. 네. 근데 이왕 또 투자를 할 거면 빨리빨리 집행을 해서 경기도 좀 빨리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이거 올해까지는 어렵다는 거예요? 네, 하반기 투자가 조금 어렵다라는 게 한 85% 정도 되는데요. 예. 리스크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제시를 했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로 글로벌 경기 둔화를 꼽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금리, 그 다음이 고환율입니다. 이제 우리 수출 기업들 대부분 이제 제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잖아요. 네. 제조업이 호황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글로벌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나야 합니다. 아무래도 소비가 많아야 물건 수출이 많이 되기 때문인데요. 현 상황을 보면 글로벌 경기 침체가 조금 장기화되고 지속되고 있다 보니 물건이 잘 팔리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수출도 안 되고 생산량을 늘릴 필요가 없으니 네. 이제 투자를 크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리스크 2위와 3위가 이제 고금리, 고환율인데 돈을 빌리고 장비를 수입하는데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기준금리가 뛰다 보니 대출금리가 이제 많이 높아졌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돈 자체를 빌리는 것 자체가 이제 부담이고 쉽지만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제조업 업체들이 대부분 제조업에 필요한 장비들은 수입을 해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그 수입을 해올 때 이제 달러로 결제를 하게 되는데 환율이 높다 보니까 이것도 예전 대비 많이 투자 금액이 더 높아진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불경기 속에서 투자 결정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떻다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기업들 중 상당수는 일단 올해는 좀 지켜보고 내년은 좀 공격적으로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응답 기업의 67% 그러니까 한 70% 정도가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네. 올해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 조금 힘들다. 하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 자체가 올해 이렇게 좀 안 좋다 보니 기저효과로 높아질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당연히 세계 경제도 조금 더 회복할 수가 있으니 투자를 하려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여기에 뭐 전반적인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이제 금리, 물가 등 이제 소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이요. 올해는 되게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뭐 금리도 계속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이게 내년에 되면 뭐 내려간다가 아니라 이제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이제 전망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런 리스크 관리 차원, 투자 이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도 올해보다는 내년을 조금 더 선호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기업들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를 좀 집행을 해야 되는데 항상 이럴 때 요구사항 같은 게 또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언제나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 많이 할 테니까 뭐 세금을 깎아주든지 좀 혜택을 달라. 그렇죠. 원래 기존까지는 네. 그 정경련, 대한상의, 경총 등에서 투자의 의사를 밝히면서 바로 그 법인세를 좀 깎아달라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에 법인세 1%포인트를 일괄적으로 내려줬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으로 세액공제 확대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뭐 R&D 세액공제, 법인세 감면 등 추가 세제 지원을 좀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정해달라.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도와줘야 한다. 한마디로 자기네들이 꼽은 세 가지 리스크를 이렇게 좀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정책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고란 기자에게 어저께 그 주식시장에서 갑자기 오후 12시 좀 지나서 네. 5개 종목이 갑자기 하한가로 내리꽂혔어요. 동일산업, 동일금속, 만호제강, 대한반직, 박림 5개 종목이 하한가 갔습니다. 예. 특별한 악재 없었습니다. 근데 무더기 하한가예요. 어디서 많이 뭔가 기시감 있잖아요. 그렇죠. 네, SG증권발 맞습니다. 예, CFD 관련된 폭락 사태. 근데 들여다봤더니 그때는 차액 결제 거래, 그러니까 CFD 반대 매매로 외국계 증권사에서 매도 물량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신한투자, 키움, KB 등 국내 증권사에서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아까 그 5개 종목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들 최근 흐름은 어땠어요? 여기도 약간 또 비슷한 게 예. 이게 조용히 우상향하는 차트였습니다. 그 라더견 일당이 네네. 관리하던 종목들과 느낌이 사실은 주가 비슷합니다. 흐름이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여기 뭐 2020년 3월에 코로나 때문에 뭐 모든 자산이 다 저가를 기록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쭉 오르기 시작해서 올해 이제 4, 5월에 4개 종목은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저가 대비해서 적게는 200%, 많게는 500% 넘게 올랐습니다. 뭐 한 종목 박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1월에 고점을 기록했는데요. 500% 넘게 올랐고요. 이게 역시나 그때 그 종목하고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든 게 유동 주식수가 적습니다. 시장에 관심이 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은 거래량만으로도 주가가 크게 오르내리는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특별한 포재 없었는데 주가가 일시 폭락하기 전까지는 꾸준하게 올라왔거든요. 게다가 뭐 특별한 내부 사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이유가 좀 나왔나요? 이유? 지금 당국에서도 조사는 한다고 네, 하던데요. 맞습니다. 아직 뭐 정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없는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기시감 있는데 라고 했을 때 그때는 CFD 반대 매매였잖아요. SG증권 등 외국계 증권사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졌는데 이번에는 외국계 증권사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금융당국 증권업계 모두 다 CFD랑 관련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시장에서는 CFD 반대 매매보다는 일반 계좌에서 현물 매도가 쏟아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도대체 이거 왜 하한가 갔을까? 여기 아직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 A씨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A씨가요, 이 해당 카페에다가 앞서 말씀드린 종목에 대한 다수의 추천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A씨가 이 해당 종목 지분을 모으는 과정에서 무리한 신용융자 끌었었다가 반대 매매 당하면서 이번 사태 발생한 거 아니냐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한 언론에다가 이렇게 밝혔는데요. 최근 보유한 종목에 대한 신용융자가 줄줄이 중단되고 주식담보대출 만기도 연장해 줄 수 없다라는 연락을 받았다. 결국 반대 매매를 당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분 저도 한 4, 5년 전에 좀 취재하면서 몇 번 만났던 분인데 굉장히 뭔가 강경하게 소액주주 운동을 하고
굉장히 뭔가 강경파의 행동주의자이기도 해요. 이것 네. 때문에 좀 감옥을 갔다 온 적도 네. 있고 좀 문제가 있었던 커뮤니티예요. 그래서 뭐 이분의 주장만 받으면 뭐 억울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이분이 전력이 있어가지고요. 이 해당 카페가요. 이게 자신들이 저평가된 종목을 중심으로 공정한 배당, 경영 참여 등을 요구하는 우리는 소액주주 운동을 벌인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A 씨가요. 주가 조작을 주도한 혐의가 인정돼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올해 초에 대법원은 A 씨에 대해서 뭐 통정 매매하거나 유통 물량 줄이는 방법으로 200억 원 규모의 시세 차익 거둔 혐의를 인정해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에요. 이번 사태와 전혀 무관하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긴 했습니다. 뭐 당국의 조사가 진행돼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아직은 집행유예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분은 나는 주주 운동한 거다. 주주 행동한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한국거래소는 해당 5개 종목에 대해서 오늘부터 해제 필요시까지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조회 공시를 요구했고요. 금융당국은 긴급 점검에 돌입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 SG증권발 무더기 폭락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단 하루의 하한가만으로 거래를 당국이 정지를 해버린 맞습니다. 거죠. 어찌 네네. 보면은 다른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차라리 거래 정지가 된 게 다행일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이후에도 전해지는 소식도 계속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염현석 기자, 수소 경제 이야기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네. 오랜만에 대기업 회장들도 수소 사업으로 모인 거죠. 네. 아마 이번 정부 들어와서 수소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네. 거의 17개 회사 기업 총수들이 모여서 수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차 정의선 회장, 그다음에 뭐 SK그룹 최재현 수석부회장 등 17명이 모였는데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이란 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모임에서 이렇게 대기업 총수들이 모여서요. 2030년, 그러니까 2030년 탄소 배출량의 총 감축량 10% 이상, 그다음에 2050년 탄소 배출 총 감축량의 25% 이상을 수소로 통해 달성하겠다라는 이런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정부와 수소 정책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 하겠다라고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이야기도 몇 가지 좀 한번 추려볼까요? 네, 아무래도 기업 총수들의 입인 만큼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좀 있었는데요. 일단 정의선 회장의 입을 좀 분석을 해보면 SK그룹과 액화수소 사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작년, 재작년 뭐 SK와 현대차가 이렇게 서로 MOU를 맺으며 액화수소 관련해서 이제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준 겁니다. 올해부터는 대규모 투자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혀서 액화수소 실적을 내겠다라고 했고요. 또 2025년 드디어 넥소2가 나옵니다. 한때 현대차가 뭐 수소차 넘버원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네. 한동안 새로운 모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르노가 막 상용차 분야에서 수소차를 막 내놓으면서 따라오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후속작이 나온 겁니다. 박수경 님이 남는 전기로 수소 만들면 안 되나요? 라고 고란 기자 아이템과 염현석 기자 아이템이 약간 접점이 여기서 생기네요. 네. 근데 수소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린 수소 이야기 좀 많이 나왔었고 지금 네. 박수경 님이 질문 주신 남는 전기로 수소를 만드는 방안 이것도 같이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그 태양광 같이 남는 전기로 수소를 만들면 되게 좋습니다. 네. 이제 남는 태양광 전기로 만들면요, 그게 이제 그린 수소가 되는 거고요. 진짜 완전 친환경. 네, 예. 이렇게 태양광이 많이 나오다 보면 갑자기 이제 원전도 출력 제어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 뭐 원전 전기 그냥 없애지 말고 그걸로 또 수소를 만들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원전 수소라고 하는데요. 네. 예전에 이게 핑크 수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린과 핑크 둘 다 이제 무탄소 수소기는 한데요. 국제적으로는 이제 친환경 수소론이 지금 현재 그린 수소만 이어져 있고요. 핑크 수소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좀 많습니다. 뭐 좋긴 한데요. 사실 그 액화 수소 수소를 만드는 기술이 조금 부족해서요. 우리나라가 이게 아직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여러 국책 사업이나 기업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 정부부터는 이제 눈에 띄는 이런 플랜트 실적 같은 게 조금 나오면 그때는 아마 이런 출력 제어라든지 과잉 전기에 대한 우려가 조금 사그라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네.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머지않은 시간 안에 우리가 남는 전기로 혹은 친환경 발전한 전기로 수소를 만들고 있다라는 소식도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고란의 고란 경제전문기자,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 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 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튜브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9시 31분 지나고 있네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릴게요. 과거에는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동통신회사 그리고 판매점 대리점들이 고객 한 명이라도 더 유치하려고, 스마트폰 하나라도 더 팔려고 고가의 지원금 많이 지급을 했었죠. 한때 0원, 공짜폰 많이 나왔었죠. 문제는 이 사람마다 누구는 공짜에 사는데 누구는 30만 원에 사고 누구는 50만 원에 사고, 이런 형평성 문제가 있었고, 또 이걸 싸게 팔려다 보니까 소비자가 모르는 뭔가 불공정 계약들도 많이 나타나고 해서 이 법으로 규제가 시작된 거죠. 벌써 근데 그 법이 만들어진 지가 10년이 다 돼 갑니다. 그 사이에 오히려 지원금 규모는 줄고 소비자, 유통사, 스마트폰 시장도 위축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이냐, 통신사들의 건전성만 지켜주는 법 아니냐, 이제는 없애야 하는 것 아니, 이런 목소리들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세 글자, 세 글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1210님, 이 법이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지만 하지만 호갱이 되는 느낌은 어쩔 수가 없네요. 통신비가 너무 비싸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2461님께서는 저는 계속 알뜰 요금제를 쓰기에 혜택을 계속 못 받고 있죠. 통신 3사만 돈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라고 해주셨고, 안귀영님은 저는 이 법을 매장에서 설명 들어도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라고 해주셨네요. 사실 저도 이 법이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법 내용을 따져보면 이해는 돼도 이 법을 왜 만들었는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6434님, 이웃집 아저씨 같은 친근감으로 매일 듣습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197 하나님, LA 늦어붙네 이 법,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늦어도 상관없습니다. 꼭 빨리 보내줘야만 되는 건 아니고요. 신혜정님, 진행자님이 바뀌고 나서 커피 한 잔 안 주시는구나 라고 갑자기 이렇게 또 따지듯이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당황스러운데, 저희가 설마 신혜정님하고 이렇게 청취자하고 싸우겠습니까? 진행자 바뀌었다고 커피 한 잔 안 보내주고 말이야. 신혜정님 보내드릴게요. 자, 여러분의 의견 그리고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혹은 KBS 콩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영화를 이게 개봉도 안 했는데 관객들이 수십만 명이 봤다. 새벽에 영화를 상영을 했는데 전체가 다 매진이 됐다. 이게 혹시 믿기십니까? 영화 그 흥행 성적 보여주는 박스 오피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스 오피스 순위가 몇 위다. 근데 이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각종 이런 조작 혹은 꼼수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영화 시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한국영화학회 부회장인 한국외대 임대근 교수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대근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영화계 극장 체인도 그렇고 경찰이 여기 수사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왜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네, 저도 보도 보고 알았는데요.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3대 영화관이라고 하죠.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이렇게 이제 멀티플렉스인데요. 네. 요 영화관 3곳을 지금 압수수색을 했고요. 롯데 엔터테인먼트, 쇼박스, 키다리 스튜디오, 우리나라 내노라 하는 지금 배급사들입니다. 네. 이곳도 역시
압수수색을 했다는 건데요. 요 영화관들하고 배급사가 관객 수를 부풀려서 집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관객 수, 그러니까 박스오피스는 매일매일 우리나라 그 영화진흥위원회라고 하는 곳에 그 전산망으로 자동 입력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진흥위원회가 이 주관 기관인데 요 영화진흥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 그러니까 상영관이 입장권을 발권하는 그 방식을 관객을 이제 뻥튀기를 했다라고 해서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객 수 데이터를 조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그 구조를 좀 보면 배급사, 이제 영화관 이런 데가 조사를 받고 있는 건데 배급사와 영화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좀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영화 산업의 이제 스타트를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영화가 이제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져서 관객들이 볼 수 있도록 영화관에까지 이제 도착하려면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네. 영화를 만드는 제작사가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영화를 이제 상영하는 영화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제작사하고 영화관 사이에서 직접 거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이 영화관과 제작사를 연결해주는 배급사가 있습니다. 이 배급사는 영화관에다가 특정한 영화를 이제 상영하기 위해서 마케팅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영화 유통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작, 배급, 상영으로 이어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영화 찍은 곳과 영화를 틀어주는 곳 사이에 있는 데가 배급사, 유통사. 근데 그 네, 박스오피스라는 게 순위가 어떻게 매겨지는 거죠? 왜 어떻게 매겨지길래 일부 배급사가 관객을 뻥튀기까지 한 겁니까? 네, 박스오피스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그 영화관에 가면 티켓을 판매하는 곳을 처음에는 의미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 티켓이 얼마나 팔려나가느냐 하는 거를 이제 보기 위해서 저희가 보통 박스오피스를 집계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티켓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많은 나라들이 이 티켓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박스오피스를 집계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1000만 영화 뭐 이런 네. 표현이 있는 것처럼 보통 관객 수가 얼마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박스오피스를 집계하던 관행이 있었는데요. 네. 이거는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영화 티켓 값이 거의 일정했기 때문에 관객 수로 집계를 해도 문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티켓 값이 10,000원이다. 그러면 뭐 1000만 명이 들어오면 그대로 곱하기를 하면은 네. 박스오피스가 그대로 산출이 되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그 영화관마다 요일마다 또 좌석마다 티켓 값이 천차만별로 굉장히 다양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박스오피스를 이 매출액 기준으로 집계하는 방식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머릿수가 아니라 실제 매출액. 왜냐하면 좌석 자리마다 가격도 다르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배급사가 직접 관객 수를 집계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걸 영진위라고 하는 영화진흥위원회가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2004년부터 이렇게 시작됐다고 알고 있고. 근데 영진위가 그 일을 맡아서 하는데 이것도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화진흥위원회의 그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이 이제 2004년부터 말씀하신 대로 시작이 됐는데요. 네. 영화진흥위원회 시스템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아마 영화진흥위원회는 각 상영관들이 보내주는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거를 이제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영화 산업의 매출액을 좀 더 투명하게 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약 20년 전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데요. 네. 상영관이 보내주는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상영관이 얼마를 팔았다라고 하는 정보를 받으면 영진위는 그거를 그대로 이제 노출시키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취합을 하는 역할. 또 지금부터는 몇 가지 꼼수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대놓고 조작까지는 아니라고는 하는데 최근에 개봉해서 인기 많이 끌고 있는 범죄도시 3라는 영화. 개봉하기 전에 50만 명 가까운 관객을 동원했다고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네, 얼핏 들으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하는 그 의아심이 다들 이제 생기실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50명이 아니라 50만 명.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마 저희가 이제 추정하건대 그 개봉 이전에도 다양한 곳에서 유료 시사회를 진행을 합니다. 영화들이 네. 마케팅 차원에서요. 그래서 아마 이 범죄도시 3는 많은 관객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던 영화이기 때문에 추정컨대는 아마 이 유료 시사회의 매출액이 산정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스 오피스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길래 다들 이 순위에 목을 메고 심지어 꼼수 조작까지 동원을 하는 걸까요? 영화가 이제 잘 되려면 마케팅을 잘 해야 되는데요. 네. 그 마케팅을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 포스터도 있고, 개봉 전에 예고편도 상당히 네. 많이 또 상영을 하기도 하고, 또 뭐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에 그 출연자들이 나와서 홍보를 하기도 하고 SNS도 활용하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영화 마케팅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결국 입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관객들이 보고 나와서 이 영화 재밌다라고 하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그 입소문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영화를 보러 가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퍼져나가면서 영화 마케팅에 성공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 영화를 상영하는 과정에는 이 입소문의 바로미터가 뭐냐면 박스오피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화를 많이 사람들이 봤느냐 하는 것이 결국 박스오피스 매출액으로 드러나기 때문에요. 이 박스오피스가 높을수록 입소문 효과가 훨씬 더 커지는 이런 작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오피스에 상당히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뭐 사람들이 진짜 재밌어서 입소문을 내는 거라면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이게 문제가 될 만한 여러 마케팅 꼼수에 가까운 사례 몇 가지 더 있다면서요.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영화들마다 뭐 대규모 전국 시사회를 하기도 하고요. 선착순 할인 티켓 같은 것들을 이제 배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전략들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꼼수라고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영화들마다 이제 다양한 다른 소비 마케팅과 결합을 하는 방식으로 영화 마케팅을 많이 시도를 하거든요.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한두 번 다 경험이 있으실 텐데 네. 통신사 할인이라든지 뭐 제과점 할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되는 형식의 마케팅이 상당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원래 책정되어 있던 그 티켓 값보다 지나치게 과도한 할인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네. 아무래도 마케팅 유인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영화 산업의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시사회 등을 이유로 배급사가 일부 티켓을 사는 것들도 몇 가지 좀 지적을 하신 게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좀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티켓을 우리가 영화 티켓을 사게 되면은요, 거기에 해당하는 영화 발전 기금이라는 거를 내게 되거든요. 영화 티켓 안에 그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상영관이 이런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지금 영화 티켓을 일종의 사재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런 사재기와 더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실은 상영관들이 어떤 티켓을 얼마 동안의 기간에 얼마의 액수로 팔았다라고 하는 이 이제 장부가 쭉 있을 텐데요. 네. 이 장부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티켓 가격들의 판매 현황이 배급사로 아주 명료하게 지금 전달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최근에 업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티켓 정가가 15,000원인데 뭐 3,000원, 4,000원 하는 티켓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한 장에.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작은 비용으로 영화표를 대량으로 구매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이거를 이제 자체적으로 발권하고 또 이런 방식은 분명히 이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한국 영화 산업을 굉장히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공정한 경쟁을 넘어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상황까지 가니까요.
일단 이 네. 경찰의 수사 결과 어디까지 나오는지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대안을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오늘 네. 한국외대 임대근 교수 통해서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현지 시간 14일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올해 중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매달 70만 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청년 도약 계좌가 출시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청년 도약 계좌 운영이 개시된다고 밝혔습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촉발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자진 신고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평일에는 매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상황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요즘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표현 자체를 듣기가 어렵죠. 또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점점 더 일자리가 사라지고 누군가에게 대체되고 때로는 나 없이도 회사가 잘 굴러갈 것 같다라는 때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내 일의 전문성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나는 어떻게 하면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될까? 그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성공학 개론에서 이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김나희 커리어 엑셀러레이터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나희 커리어 엑셀러레이터입니다. 부르기도 전에 인사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네, 너무 나오고 싶었나 봐요. 근데 일 잘하는 사람들, 물론 이제 이렇게 회사에서 보면은 진짜 일 잘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전문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지, 전문성이라는 걸 어떻게 정할지요? 제가 사실 요즘 직장인분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 전문성에 대한 고민인데요. 네. 지금 AI나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더 많이들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한 가지 일을 오래 하면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혹은 누구나 다 아는 회사를 다니면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걸까?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자격증을 갖추고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일과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전문성이 사라지는 걸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질문들을 드려보면 네. 다들 어떤 일을 오래 했다고 해서 전문성이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 아는 회사나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해서도 전문성이 있는 게 아니다. 다른 일을 한다고 해서 전문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일을 잘하는 분들은 전문성을, 저는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문제를 제기해보고 해결해본 경험, 그리고 내가 끝까지 해본 경험. 제일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란 내 일을 나만의 언어로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스스로 제기해보고 그걸 또 해결해보고 끝까지 해낸 경험, 그리고 나만의 정의가 있는 경우에 그때야 비로소 전문가가 되는 것 아닌가. 맞아요. 그 문제를 제기해보고 해결해본 경험을 말씀드린 것은, 이제 챗GPT가 인간이 뭔가를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너무 잘해오거든요. 네. 근데 챗GPT가 뭘 못하나,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게 뭐가 있나를 보면 바로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일터에서 던지는 좋은 질문이라고 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대로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불편하지 않을까? 문제를 발견하고 제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 일을 하시다 보면 막 이것저것 좋아 보이는 것들이 사실 너무 눈에 자주 띄죠. 네. SNS 통해서도 누구는 저렇게 멋있게 사는구나 하시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개발자를 한번 해볼까? 데이터 분석을 해볼까? 저 사업을 해보면 얼마나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렇게 흔들리기 십상인데, 네. 한편으로 저는 전문성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끝까지 가보는 것. 그래서 누가 어떤 질문을 해도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 맞습니다. 그 비슷한 이야기로 진짜 성공하신 분들은 남의 일 부러워하고 바로 또 이제 갈아타려고 옮겨가려는 생각하지 말고 단추 하나 다는 일이라도 그 단추 다는 일 분야에서 한 번이라도 최고가 돼봐라. 이런 맞아요. 식으로 또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한 번이라도 최고가 돼 보신다라고 하면 네. 저는 일을 하면서 저도 생각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최고가 되신 분, 진짜 이게 끝까지 내가 한번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일을 하셔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의 달인이 된다라는 것처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오래 일하면 전문가 되는 거 아니야? 10년 하면은 전문가 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오래 한번 해보자, 진드감치 해보자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네. 사실 저는 그 부분이 제일 고민되고 헷갈리는 부분일 것 같아요. 내가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아까 저도 끝까지 해보는 경험을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면 그 끝이라는 게 얼마만큼 해야 끝인가? 중간에 그만두면 전문가라고 할 수 없는 건가? 하시는 고민들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거는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얼마나 내가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맨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로만 2분동만 하고 있어서 좀 건강해져야 되겠다. 운동을 시작했는데 네. 운동 코치님이 저한테 지금 운동을 하면서 어느 근육을 쓰고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라는 걸 하느라고 급급해서 저의 무슨 근육을 쓰고 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네.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운동 코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운동을 10년 한 사람이랑 네. 운동을 한두 달에서 한 1년 정도 한 사람이랑 누가 더 잘할 것 같냐. 한두 달, 1년 정도밖에 안 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어떻게 지금 쓰고 있는 거지? 나의 어떤 근육이 좋아지고 있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하는 사람이 운동을 훨씬 더 빨리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일도 똑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하루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채로 10년, 20년 하는 사람과 이걸 하면 어떤 것들이 좋아질까? 어떤 문제를 내가 나아지게 만들 수 있을까? 또 나의 어떤 일 근육을 쌓고 있는 거지? 생각하는 분들하고의 차이는 어떤 분이 더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왠지 더 잘 아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일의 근육을 잘 만들 것인가. 많은 직장인분들이 그래서 그럴지 자격증을 또 추가로 따려고 하고 어떤 스펙을 잘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전문가가 되는 과정에는 있을 텐데 이건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사실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네. 땡땡땡을 하려면 어떤 자격증을 따야 할까요? 하는 질문들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요. 네. 물론 일을 해가는데 과정에 있어서 3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역량, 스킬, 태도의 측면이 제일 중요하기는 한데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데 저는 내가 무엇을 더 할지 더 공부해봐야 될지 자격증을 따야 될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네. 내가 이거를 왜 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다르게 하려고 하는지가 있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새 개발자라는 직업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나도 한번 개발자가 돼볼까? 다들 개발자를 한다고 하고 돈도 많이 버는 직무니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전문성을 가질 수가 없고 나는 이거를 왜 하고 싶은 거지? 내가 개발자가 된다고 하면 무엇을 좀 다르게 할 수 있을까? 이 정의가 어느 정도 서신 상태에서 이러려면 리서치도 많이 해보셔야 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거에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고 스킬은 무엇이고 내가 그것들을 채워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접근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좋아 보이니까 남들이 많이 하니까 유행하니까 혹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이게 이유가 되기보다는 내가 이걸 왜 하고 싶어 하는지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답을 낼 수 있는 그 이유요. 또 막상 이걸 실천하려면 또 어렵습니다. 하나하나 좀 바꿔나가야 될 텐데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과정 중에서 좀 실천해야 될 것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저는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무엇을 다르게 할 것인가라는 이야기가 좀 뭘 다르게 하라는 거야? 라고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이게 제일 쉬운 부분이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다른 지점, 내가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는 건데
이메일이나 계약서 같은 것들 많이 쓰실 텐데 여기서부터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회사는 좀 다르게 일을 하는구나 하는 계약서를 마침 받아보게 됐는데요. 네. 보통 계약서에는 가을이 써져 있고 뭐 금액 같은 것들이 써져 있고 네. 언제까지 이 일을 완수하라 하는 것들이 일정이 타이트하게 써져 있는데 그렇죠. 그 회사 제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회사의 계약서의 첫 줄에는 우리는 이 일을 무엇 때문에 합니다. 왜 때문에 합니다라는 것들이 쓰여져 있었고요. 아, 계약서에. 그 다음에는 나는 너하고 파트너의 관계이기 때문에 너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비전에 공감해 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너도 다른 사람들하고의 이 고객들하고의 약속을 이렇게 잘 지켜줄 것이라고 믿어 하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 제가 지켜야 할 것들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이런 계약서는 처음 받아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계약서, 뭐 이메일이라고 하면 복사해서 붙여넣기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여기에서부터 나만의 관점을 좀 반영한다면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하. 자신만의 관점, 나만의 관점, 그게 나의 강점이 되고 회사의 차별점이 되고. 아, 그 계약서 맞습니다. 한번 보고 싶은데 그거는 또 밖으로 유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계약서는. 제가 다음에 가져가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 읽어드리는 거는 괜찮겠죠, 뭐.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나희 커리어 엑셀러레이터에게 전문성을 갖는 길, 전문가가 되는 길에 대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밤사이에 미국에서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리 동결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게 어떤 걸 시사하는지 2부에서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뉴스 듣고 10시 5분에 돌아옵니다.